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중요한 부동산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되살아난 미국 금융위기의 악몽, 죽었던 좀비가 다시 살아났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두 번째, 한국은행의 강력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전세 사기에 지금 급 달라진 분위기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규제 완화 방안이 좀 중단이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부자가 안 될지도 중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되살아난 미국 금융위기 악몽. 3월달에 은행 연쇄 위기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자, 그 중심에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얘네가 돈을 얼마나 벌었나 안 벌었나 보다도 예금 잔고가 얼마가 됐는지 더 궁금해했거든요. 근데 1분기 예금 잔고를 봤더니 1745억 달러에서 1047억 달러로 70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한 겁니다. 근데 더욱더 충격을 받은 거는 이 예금 잔고도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살려보겠다고 미국 대형은행 11곳이 자금 300억 달러를 예금을 맡겼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1047억이네. 이거 제외하고 계산해봤더니 예금 잔액이 무려 57%나 감소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좀비 상태인 거예요. 아니, 이것을 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일단 은행 사업은요, 단기로 자금을 확보해서 장기로 대여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해주거나 자기네들이 이제 장기채에 투자를 하겠죠. 자, 근데 장기로 빌린 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어요? 일단은 대출해줬을 경우에 대출 만기까지 못 받게 되겠죠. 근데 예금의 55%가 이탈했다는 거는 사실상 산통장이나 다름없다. 월스트리트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국채에 투자한 거 팔아서 갚으면 되잖아. 문제는 이 국채를 저금리 때 사놨으면요, 고금리 때 팔면 큰 손실을 보게 돼요. 그럼 그 손실까지 확정되다 보니까 은행 위기가 더욱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자산 매각과 배드뱅크를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외부의 지원 없이는 큰 충격에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자,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은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닐까를 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 은행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죠? MMF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거죠. MMF가 뭐냐면요, 단기 미국 국채 등 단기 금융상품에 돈을 맡겨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훨씬 높다 보니까 이쪽으로 안 그래도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금에 대해서 이자 불신이 있는 와중에 지금 은행 불안감이 커지니까 수익률이 높은 MMF로 자금이 물밀듯이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걸 MMF로 자금을 옮기려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예금 해지하고 다시 MMF로 계좌 개설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자금 이동이 너무 손쉬운 거예요.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엔 상상도 못할 속도로 자금 이탈이 발생을 하네. 근데 현재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이것이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근본 문제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은행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제하는 건 별도로 전체적으로 은행 위기는 그치지 않고 있더라. 왜? 예금이 계속 크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자, 미국 은행발 위기 퍼스트 리퍼블릭으로 끝날까요? 어제 주가 반토막 났거든요. 아니겠죠. 패스트 웨스트 뱅코프나 노던 트러스트 지난 3월 은행 위기에서 야, 여의도 위험한 거 아니냐 좀 이슈가 제기됐던 곳이 다시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더욱더 불안하겠죠.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무엇일까요? 물가하고 경제입니다. 자, 이 경제 판단하는 기준,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률을 보고 판단을 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GDP 상승률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물가하고 경제 둘 다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물가에 더 많은 이제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두 가지보다 더 최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 시스템 안정이에요. 원래 얘는요, 원래 물가하고 경제보다 좀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근데 얘가 가장 우선순위로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은행 시스템 위기가 다가올 때라는 거죠. 이때는 연준의 양대 책무보다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5월 FOMC가 임박했습니다. 5월 3일이죠. 자, 그래서 지금 블랙아웃에 들어가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연준 멤버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확률을 81%로 베팅하고 있어요. 원래 90%대까지 올라갔다가 그나마 낮아지긴 한 겁니다. 하지만 만약 5월 2일 전까지
은행 연쇄 위기가 다시 확산되면 일단 금리 인상은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은행들의 자금 이동 상황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밤사이 나온 미국 경제 지표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요 101.3이 나왔습니다. 전월에 104 그리고 시장 예측치 104보다도 많이 낮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소비자 지출을 예측하는 선행지수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안 늘어날 것인가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크게 줄어들었네. 게다가 미국 리치몬드 서비스 지수도 마이너스 23을 기록했고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10으로 모두 예측치보다 더 낮았다는 겁니다. 3월 은행 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은행 긴축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에요. 대출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되니까 대출을 안 하고 싶네. 그런 시중에 자금이 안 도니까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미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이 금리 인상할 필요까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은행 위기가 연준 추가 금리 인상 대체 효과, 자금을 시중에 안 돌게 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긴축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제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달에 첫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첫 인하가 시작되면 매 FOMC마다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연말까지 3차례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4차례 인하가 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가 같이 왔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도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심이 4월 고용과 물가 지표에 쏠려 있습니다. 여기부터 본격적인 침체 신호가 나타난다면 지금 패드워치에 나와 있는 9월 금리 인하도 헛된 희망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모두가 부자를 꿈꾸지만 왜 대부분은 부자가 안 될까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요, 철저한 계획 아래 되어야 됩니다. 자,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친척집을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친척집이 어디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니까 목적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목적지를 알았으면 어떻게 갈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버스 타고 갈지, 지하철을 타고 갈지, 아니면은 자차로 갈지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겠죠. 마지막으로 이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도 동일해요.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자산을 모을지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다가갈지 투자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실제 실행에 옮겨야겠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부자라는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다가갈까요? 일단 한 번에 될 수는 없겠죠.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친척집을 갈 때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의 다양한 선택 방안이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부자가 되는 과정도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내 집 마련, 청약, 갭 투자, 입주권, 재개발, 분양권 투자, 주거용 오피스텔 등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산에 대한 일단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투자 타이밍 계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쇼킹부동산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서 수많은 선택지에 대한 기본 이해를 포함시켰고요. 또한 매수와 매도 타이밍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소식은요. 한국은행의 피벗 신호 서영경 금통위원이 노동시장 긴장도가 완화되고 있다. 이것이 물가 상당히 낮추는 요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25일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노동시장 긴장도가 무엇인가요? 실업자 대비 빈 일자리 비율인데 노동시장 긴장도가 완화된다면 아무래도 노동시장에 더 공급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임금 상승률 억제와 연관되고 물가와도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실업률 지표를 잘 까보면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60세 이상 취업자가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60세 이상 취업자가 어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임시직과 일용지역 채용만 크게 늘어났더라. 반면에 청년 고용은 위기 상태더라.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미국과 다른 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퇴직 물결이라 해서 노동자 살기 좋은 시대 이런 얘기 나오죠. 은퇴가 증가하니까 노동시장의 공급이 줄어들었네. 이것이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되고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 수요 확대와 그리고 공급층 인상 압력으로 작용되네. 노동시장 부족이 공급 측 인플레이션, 수요 측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더라.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여성이나
고령자 등 저임금 취업이 급증하더라 성장 기여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 증가와 임금 상승 둔화, 수요 둔화, 공급층 인상 압력 둔화가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금통위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과 다르게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꽤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노동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저성장, 저물가 체제로 회귀가 불가피하다. 대한민국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저 시대에서 고생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요, 취임 초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한국은 장기 저성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 한국은요, 미국보다 물가가 더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소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소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20대마저도 소비를 줄여나가더라. 자, 왜 20대가 소비를 줄이고 있냐? 이들 청년층의 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했다는 거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자, 전세자금 대출 딱 생각나시죠? 대한민국은 독특하게 자가 소유자나 세입자 모두 막대한 대출을 변동금리로 보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로 보유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충격이 고스란히 다가오고 그것이 소비 침체로 이어졌다는 거죠. 자, 물론 서영경 금통위원은요, 피벗론을 경계를 했습니다. 피봇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면은 물가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수입 물가, 환율 등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냥 고용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지, 미국이 하도 이슈가 되니까 대한민국이 고용 측면은 미국과 다르다는 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갔죠. 오늘 좀 떨어졌는데도 1336원이네요. 자, 이것이 수입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물가 불안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물가 선제지표, 수입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로 들어갔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3.3% 전년 동기 대비 상승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근원 PPI도 같이 크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가는요,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 그리고 시차를 두고 근원 CPI까지 낮아지면서 빠르면 올 3분기 말부터는 금리나 논의가 시작될 거란 게 지금 시장의 절반 가까운 전문가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1분기 정도 전까지는 금리를 낮출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입니다. 분양권 거래 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규제가 풀려야 되거든요. 전매 제한 완화, 이건 풀렸죠.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폐지와 분양권 양도세율이 낮아져야 돼요. 근데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오늘 국회에서 논의되려다가 미뤄졌다고 합니다. 왜?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에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안 그래 좀 이제 예상이 됐었어요. 정부가 일산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 규제를 완화했잖아요. 왜 그랬죠? 집값 하락 공포에 실소자가 분양을 외면하니까 이 말이에요. 주택 투자자가 빈자리를 채워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너네가 빈자리를 채울 때 뭐가 걸리적거려? 아, 세 가지가 걸리적거리는구나. 그것을 빼주겠다는 게 일산 부동산 대책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갭 투자에서 지금 사기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 날리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와 연계돼서 이 실거주 의무 폐지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하고 좀 유형이 달라요. 이거는 무자본 갭 투자예요. 매매가하고 전세 가격이 똑같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 형태에서 갭 투자한 경우,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 것을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보통 분양으로 통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금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규모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이런 전세 사기가 이제 처음 분양권 투자자 때문에 일어난다? 저 그것까지는 좀 과하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갭 투자는 언제 규제를 풀어줄까요? 일단 집값이 폭락할 때 많이 풀어줘요. 그래서 이번에 12월달, 1월달에 뭐 부동산 규제 완화방은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이 갭 투자 규제를 또 언제 풀어주냐면요, 전세 가격이 급등할 때 풀어줘요. 왜? 전세 공급자 역할을 갭 투자자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과정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류됐던 전매 제한 완화는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의 문제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4월 25일 멤버십 영상에서 요즘 핫한 분양이죠, 광명자의 더샵 포레나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소자하고 투자자 접근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주변 시세와 한번 정밀 비교를 해봤고요. 또한
선호도가 높은 7억에서 8억대 아파트, 요즘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7억대에서 8억대 아파트 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수도권의 4개 단지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내 집 마련에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쭈끼부동산 주3회 멤버십 영상에서 더 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